자,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동영상 원격 수업 3시간째입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신라의 영토확장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죠. 그 밑에 보면은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부터 살짝 분석을 하고 삼국통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도를 보니까, 자, 보세요. 자, 수도가 금성입니다. 지금의 경주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백제 성왕 전사했다. 열받아서. 신라가 왜 열받았다 그랬죠? 한강유역 일부 차지하고 진흥왕한테 배신 맞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싸우다가 전사해진 진흥왕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대가야 병합도 역시, 진흥왕의 업적이죠.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국이었던 대가야를 병합하면서 가야연맹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532년 금관가야 병합하면 요거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법풍왕이었죠. 법풍왕의 업적 중에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그 다음에 요 진흥왕의 업적 중에 여기 아주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토확장 내용 쭉 나오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신하들을 이끌고 두루두루 돌아오면서 야, 여기까지 왔어? 여기다 하나 황초령비, 마운령비. 자,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도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여기까지가 순수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강 하류에다가, 여기가 한강이거든요. 한강 하류에 하나 세웠죠. 이거 순수비가 아니에요. 요거는 한강유역을 차지한 기념으로, 한강의 전 지역을 차지한 기념으로 바로 단양 적성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울릉도 독도 보이죠? 자, 울릉도 우상국, 이건 바로 지증왕 때 왕이라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지증왕? 뭐였지?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중국식 왕의. 그 다음에 신라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6세기 초의 왕이었죠. 자, 이 지도 보면서 혹시 지도를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삼국통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신라 삼국을 통일하다. 삼국 중 가장 늦게 성장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6세기 후반 7세기에 중국의 상황이 뭐냐면 바로 남북조를 수나라가 통일하고 그 뒤로 이제 당으로 이어집니다. 그 수당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맞대어 있는 우리나라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나라가 고구려이기 때문에, 참 고구려는 위치가 여기였기 때문에 자기 나라 지키는 게 결국은 밑에 있는 나라도 같이 지켜주는 거거든요. 백제 신라도. 근데 수나라하고 당나라와 고구려와의 전투 상황을 꼭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서로 국경 분쟁을 하면서 싸우거든요. 영토 확장을 위해서. 먼저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투. 수나라는 아주 짧게 단명한데, 수문제, 수양제, 2학년 때 혹시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을지문덕장군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 살수대첩. 그래서 살수대첩이 나오면 너희들은 수나라, 그 다음에 고구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6세기 후반에, 그 다음에 7세기 초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자,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당나라가 중국의 통일왕조가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또 쳐들어와요. 네, 지금 이 말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많은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당시 상황을 재미있게 얘기하려면은 인물까지 얘기하면서 다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당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영화로 나왔었죠. 안시성. 누구였죠? 조인성이 양만춘 장군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행에는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면 안시성 전투가 나오면 당나라, 고구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고구려가 이렇게 수나라하고 당나라하고 죽어라고 싸우고 있을 때 그 틈바구니에 밑에서 신라는 열심히 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 사이에 백제가 의외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백제가 강해지기 시작해요. 바로
상상도 할 수 없죠, 너희들은. 맨날 술 먹고 삼천궁녀하고 놀았던 그 의자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의자왕은 초기에 너무너무 정치를 잘했고 백제를 강한 국가로 키워냈습니다. 바로 의자왕 때. 신라와 계속해서 격전이 벌어집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많은 전투에서 백제가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신라의 수많은 성들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제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느 나라에? 백제가 아니죠.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과거에도 한번 내무랑 때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고구려가 이번에는 너무 무리한 요구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 신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리한 요구들. 결국 그것들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고구려의 도움은 포기합니다. 고구려가 또한 거절을 해요. 이제 왜 그들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신라가 선택한 나라는 바로 당시 중국의 통일왕국이었던 당나라였습니다. 결국 당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죠. 당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몇 번을 수나라 때도 고구려를 쳤고 을지문덕 장군한테 박살났고 양만춘 장군한테 고구려가 깨지질 않아. 철옹성이야. 깨지지 않는 성이야. 근데 신라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 그럼 신라를 도와줘서 그동안 깨뜨리지 못했던 고구려를 깨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반도까지 다 차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야욕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라가 내리 손을 잡아줬던 겁니다. 이때 나당동맹을 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신라의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한 번쯤은 너희들이 들어봤을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김춘추. 곧 김춘추가 나오겠죠. 김춘추는 우리 볼품제도 배웠죠. 진골 출신으로서 최초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태종 무열왕이죠. 무열왕. 그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 때 이 삼국을 통일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맹을 체결한 나당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칩니다. 근데 이때 백제는 지금 의자왕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그 밑에 육좌평이라 그래서 그 고위 관직자들과 환관들, 내시들이죠. 그런 놈들이 부패와 부정을 저지르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의자왕이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삼천궁녀의 치마폭에 쌓여서 제대로 정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칩니다. 백제는 나당연합군을 막을 능력이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바로 오천결사대 바로 계백장군이죠. 하지만 계백장군이 이끄는 백제군은 목숨을 걸고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긴 했지만 결국은 황산벌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이것이 곧 백제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660년의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백제는 다시 백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부흥운동을 펼치게 될 거예요. 한편 고구려도 이렇게 다 막아내고 있죠. 지금 그런 과정에서 소문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굉장히 좀 안정된 적이 있었어요. 소문난 사람 누구? 연개소문이죠. 연개소문. 그 연개소문이 이 수나라 침입을 물리치고 여기다 이제 성을 쌓습니다. 여기 이 천리장성이라고 하는데 그 천리장성을 쌓는 감독관 역할을 하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 연개소문은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세 아들놈이 있는데 그놈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도 치열한 권력 쟁탈전을 벌이면서 또 정치가 혼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약해져요. 즉 내부적인 정치 분열은 결국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한 혼란을 틈타서 나당연합군이 결국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수도였던 바로 평양성이 함락당하면서 668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백제 멸망, 고구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저기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동안 당나라 우리 도와줘서 백제, 고구려 다 멸망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저 막걸리 한잔 마시고들 돌아들 가시오. 안 갑니다. 왜? 처음에 얘기했죠. 당나라가 왜 도와줬을까? 왜 신라와 동맹을 맺고서 결국은 한반도를 신라를 이용해서 고구려 무찌르고 백제 물리쳐서 결국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그 야욕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번 보세요. 당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 그 고구려 멸망했죠. 옛 땅에다가 이런 걸 설치합니다. 웅진도독부. 자, 웅진도독부는 백제죠, 백제. 고구려의 옛 땅에는 웅진은 공주 아닙니까? 안동도독부를 설치하고 멀쩡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신라 경주에다가 계림도독부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한반도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 야욕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라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죠. 결국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나당 동맹이었죠.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냐면 이제 나당 동맹이 아니라 나당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도 부흥운동을 하고 있고 고구려도 멸망하고 고구려도 부흥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신라가 지원을 해줘요. 멸망시키고 부흥운동을 지원한다? 왜? 힘을 합쳐서 당나라를 몰아내야 되니까. 여기 나와있죠. 결국 신라는 나당전쟁을 통해서 당나라를 몰아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전투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는 매소성 전투, 하나는 기벌포 전투. 거꾸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가 만약에 제시문이라든가 어떤 재료로 나왔을 때 너희들은 머릿속에 딱 신라의 삼국통일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전투가 여기 나와있죠? 여기 나오는 밑에 있죠? 바로 기벌포 전투입니다. 이때 승리해서 당나라가 돌아간 게 676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국통일의 해를 676년으로 잡는 겁니다. 이때 신라의 왕이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바로 문무왕이죠.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은요 대왕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대왕암이 수중릉이에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 어떤 전설이 담겨 있냐면 이 문무왕이 나는 죽어서도 신라 경주를 지키겠다.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바다에다가 그럼 내가 바다의 해룡이 되어서 신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담겨 있는 그 수중릉 바로 대왕암이 바로 이 문무왕의 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당나라군을 무찌르면서 신라는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이 빈 프로젝트가 밑에 부분이 조금 흐리게 나오니까 잘 안 보이면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예, 한 이런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 여기 보면은요. 자, 기벌포 전투가 보이고 있죠. 676년 기벌포 전투가 만약에 나오면 삼국통일의 해.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면서 삼국통일을 막게 됩니다. 문무왕 때. 여기 지금 매소성 보이고 있죠. 역시 이건 1년 전이죠. 그래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하면 삼국통일 과정에서 마지막 나당전쟁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흑치상지, 건모장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건모장 완승은 고구려 부흥운동, 흑치상지, 이렇게 복신 도침 나오면 이것은 이제 백제 부흥운동, 멸망한 이후에 부흥운동이 있었다는 것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요거 중학교 때도 맨날 나왔던 겁니다. 삼국통일의 한계가 뭐냐 했을 때 바로
한반도 옛 고구려 지역까지를 다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옛 고구려 지역은 빠졌죠. 그래서 대동강에서 여기가 강이 흐릅니다. 그렇죠? 대동강, 여기 대동강이에요. 여기 평양을 중심으로 흐르는 강. 대동강에서 여기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만이라고 하죠. 만. 이게 원산만입니다. 원산만에서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경계로 그 이남 지역만 통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영토상 불완전한 통일이었다. 보통 이렇게 한계성을 얘기하고 또 통일 과정에서 당나라라고 하는 외세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점도 역시 삼국통일의 중요한 한계로 우리가 잡고 있죠. 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신라의 삼국통일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단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남북국. 남국은 통일신라, 북국은 발해죠. 자, 여기 지금 보니까 형광펜으로 표시된 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참 많은 문제를 철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진골 출신으로서 우리 골품제도 배웠습니다. 엄마, 아빠 양쪽 다 순수한 왕족의 혈통, 깨끗한 왕족의 피, 성골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배웠던 신라의 모든 왕들은 다 성골입니다. 성골.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중간에 안 나왔죠. 우리가 한 번쯤 들어가서 진덕여왕, 선덕여왕 다 성골이에요. 그랬다가 진덕여왕 이후에 후손이 없어서 결국 진골 출신, 특히 나당 동맹을 맺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태종 무열왕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라의 왕은 이제 성골이 아니라 피가 한번 섞였으니까, 왕족과 귀족의 피가 섞였으니까 다시 깨끗한 피로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골 출신들이 왕위를 쭉 계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골은 골품제도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자식인 문무왕 때 676년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그럼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순수혈통 성골만 왕이 되는데 그게 규칙인데, 말하자면 법인데, 이제 섞인 피 진골이 왕위에 오르니까 무열왕의 자손들이 아닌 다른 진골들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뭐가 예상이 됩니까? 바로 진골 귀족 간의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무왕의 뒤를 이은, 우리가 통일신라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왕이죠. 바로 신문왕이 즉위를 합니다. 신문왕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계통이든 피가 섞인 진골 출신 중에 누구라도 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왕권을 형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계기가 된 사건, 바로 이 김흠돌의 난이었습니다. 즉 김흠돌의 난이 제시문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또 거꾸로 가는 거죠. 신문왕 때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이렇게 가지 말고 김흠돌의 난이 이렇게 왼쪽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면, 선생님들이 김흠돌의 난을 제시문으로 실어놓고서 신문왕을 끊어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꾸로 학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장인. 반역을 모의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을 숙청해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장인이라 할지라도 왕권을 넘보면 죽는다. 까불지 마라. 개기지 마라. 바로 강력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거예요. 또는 김흠돌의 난을 보면서, 이렇게 도전 세력들이 많구나. 강력한 왕권을 형성해서 우리 이 무열왕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세력을, 왕권을 키워야 되겠구나 해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걸 전제왕권 강화라고 하는데, 통일신라
전제 왕권 강화를 대표하는 왕이 바로 누구냐? 바로 신문왕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그 업적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왕권을 견고히 하고자 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제도들을 정비하였다. 이런 말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신문왕의 업적은 뒤에 가면 조금 더 나옵니다. 특히 중학교 때도 나왔던, 또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귀족 세력들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겠죠. 그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신문왕이 선택한 건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곧 배우겠지만 노급을 폐지하고, 즉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선생님 색깔을 좀 이렇게 바꿔놨죠. 자, 중앙조직은 연두색, 그 다음에 지방조직은 파란색,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왕의 업적이 아니라 통일신라의 전반적인 통치체제입니다.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으로 나누어서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에 낼 때는 이제 남북국 시대이기 때문에 통일신라와 또 발해를 배울 거 아닙니까? 발해? 그러면은 중앙과 지방으로 엮어가지고 시험에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해와 섞어가지고 또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왕권 강화예요. 통일신라 하면 일단 왕권 강화예요. 초기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참 많은 정책을 했는데, 보세요. 왕의 직속기관인 바로 집사부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왕의 직속기관. 왕의 오른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왕권 강화니까.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했을 때는 귀족회의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랬습니다. 고구려는 제가회의가 있었고, 백제는 정상, 그 다음에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죠. 그 화백회의의 짱이 누구였느냐? 바로 상대등이었습니다. 상대등. 관등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이벌찬이었어요. 17관등 중에서. 그 이벌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짱이 되는 거예요. 귀족 세력의 짱이죠. 상대등. 그러면은 귀족회의, 즉 화백회의의 기능이 강화되고 상대등의 파워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왕권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시소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시소가 있으면, 잘 보세요. 자, 이게 왕입니다. 왕. 여기가 이제 귀족입니다. 왕과 귀족. 자, 왕권이 강해지면 귀족 세력은 내려가겠죠. 서로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그 중에 으뜸이 이제 신문왕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왕 밑에 오른팔이 누구냐? 바로 오른팔을 맡고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바로 집사부입니다. 그럼 왕권이 강해지면 집사부의 기능도 강해지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죠. 그럼 그 집사부의 짱이 누구냐? 집사부의 짱이 바로 시중입니다. 공동 운명체예요. 같이 기억을 해요. 이미지 메이킹으로 한 덩어리로. 그러면 귀족 세력의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뭐냐? 바로 귀족회의, 화백회의죠. 그럼 화백회의의 짱이 누구냐? 바로 상대등입니다. 얘들이 또 공동 운명체. 얘들도 공동 운명체. 그럼 이 말을 엮어보는 거예요. 왕권이 강해지면 귀족 세력이 약해진다. 왕권이 강해지면 화백회의의 기능은 약화된다. 왕권이 강해지면 상대등의 세력은 약화된다.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시중 세력이 강화되면, 이게 다 똑같은 얘기니까, 시중 세력이 강해지면 귀족 세력은 약해진다. 화백회의 기능은 축소된다. 상대등의 세력은 약화된다. 또 말 바꿔볼까요? 상대등의 세력이 강해지면 왕권은 약화된다. 집사부의 기능은 축소된다. 시중 세력은 약화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와있죠? 집사부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고 그 장관이 여기 나와있죠? 집사부의 짱, 시중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게 통일신라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귀족 화백이군, 화백의 권한이 축소되고, 자,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상대등의 세력은 당연히 약해집니다. 그 다음 중앙 봅시다. 자, 사정부가 나옵니다. 사정부. 지금으로 따지면은 감사원? 감찰기구입니다. 감찰기구.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을 때 관리가 그걸 감찰하는 겁니다. 요즘도 지금 LH, 뉴스 틀면 LH 그 직원들이 공모를 해서 불법으로 토지 매매하고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감찰하는 겁니다. 감찰. 여기 어떻게 외우냐? 비리를 저지른 관리가 여기 끌려가면 아무리 사정해도 사정 봐주지 않는 사정부입니다. 관리 감찰기구예요. 이제 고려시대로 가면 고려시대에도 각 왕조마다 다 감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어사대, 발해는 중정대, 그 다음에 조선은 사헌부가 있죠. 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감찰기구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통일신라에는 지방관을 파견했거든요. 지방관, 사또, 수령, 왕의 대리. 그러면 선생님 그 지방관이 또 파견되어서 지방이 자기 방이 아니에요? 지역에서 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감찰해야죠. 똑같아요, 명칭이. 근데 여기 중앙이 아니라 바깥이죠. 바깥 의자를 써서 그건 외사정이라고 합니다. 즉 중앙은 사정부, 지방은 외사정. 그래서 중앙과 지방에 모두 감찰기구가 있었다.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는 현재 통일신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방제도로 가보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는 구주 5소경 체제입니다. 9개의 주와 특수행정구역 5소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리 꺼내주면 여기 발해 있죠. 나중에 비교하면 헷갈려요. 그 옆에 있으니까 해볼게요. 발해는 5개의 경과 15개의 부와 60이 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5경, 15부, 62주, 구주 5소경. 공부하는 방법은 복잡하게 숫자 많은 건 발해예요.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마치 조선이 8도. 조선시대에 뭐라고 할까?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겠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가면은 전국을 5도로 나누고 해서 5도예요. 5도. 즉 통일신라는 구주, 발해는 5경, 고려는 5도, 조선은 8도 이런 식으로. 그 밑에 군과 현, 즉 주 밑에 주, 군, 현 이런 식으로. 지금도 충청남도 무슨 군, 무슨 읍, 무슨 리 하듯이 이렇게 하부 행정구역을 둬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찰관인 외사정, 지방관을 감찰하는 기구죠. 자, 그럼 현 아래는 뭐가 있느냐? 말단, 최고 말단 행정구역 바로 촌이 존재합니다. 자, 밑에 글씨 안 보이니까 선생님 좀 끌어올리겠습니다. 자, 현 밑에는 말단 행정구역, 촌이 존재합니다. 그 촌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 중에 우두머리를 바로 촌주로 정해서 촌주가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촌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한편 각 지방에는 각 지역에 잘 나가는 토착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잘 나가는 토착 세력들을 가만히 두면은 잘못하면 지방 세력을 형성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 세력 견제책이라고 하죠. 통일신라 지방 세력 견제책을 꼭 알아야 됩니다.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거꾸로 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바로 상수리 제도가 있습니다. 상수리 제도, 도토리 제도가 아니라 상수리 제도예요. 고려시대에도 있죠. 고려시대가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바로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죠. 기인 제도. 태조 왕건이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통일신라 상수리, 고려, 기인. 나중에 시험 범위가 같이 들어가면은 같이 낼 수 있죠. 그러면은 서술형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수리 제도를 주고 이 상수리 제도의 어떤 시스템을 간단히 서술하고 그 목적을 서술하시고 얼마든지 낼 수 있죠. 그러면은 시스템이 뭐냐? 그 지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녀석을, 제일 잘 나가는 토착 세력을 어디로? 경주로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경주로 들어와. 어디로 들어와? 수도로 와. 그 일정 기간 동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주로 왔으니까 그 지방에서는 걔가 세력을 형성할 수가 없죠. 중앙에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다 근데 그 지역의 또 능력자 아닙니까? 능력자. 그 지역에서 잘 나갈 정도면 능력도 되게 뛰어난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뭐 런닝맨으로 따지면 뭐 김종국이죠. 김종국 능력자.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에 걸맞게 또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일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일석이조죠. 잘 나가는 녀석을 지방에서 자기 집에서 떨어뜨려 놨으니까 지방 세력을 형성하지 않고 못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필요한 일을 시킴으로써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던 게 바로 상수리 제도입니다. 그럼 시스템을 얘기하면 여기 있는 그대로 앞으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은 교과서에 근거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 세력을 일정 기간 수도에 올라와 있게 하는 시스템. 목적은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너무 간단하죠. 이 정도면 선생님들은 서술형에서 만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통일신라 시대의 지방행정 제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까먹으면 안 돼요. 한편 지방의 중심지에는 이거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무조건 내셨습니다. 왜 통일신라에서는 오소경을 설치했는가? 안 나왔겠습니까? 분명히 나왔겠죠. 자, 일단 딱 보다시피 수도가 여기에 있어. 여기 이만큼을 다스리는데 수도가 여기에 있어. 느낌이 딱 오죠? 수도가 너무 구석쟁이 치우쳐져 있죠. 여기 나와있죠? 동남쪽에 치우친 약점. 지정학적으로 수도가 너무 한 구퉁이에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서울처럼. 그것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중에 혹시나 답쓰라고 했을 때 차라리 수도인 금성이 나라의 한쪽에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면 맞다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고서는 이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가만있어, 이게 뭐였지? 수도인 금성이 나라의 동북쪽에, 남동쪽에, 서남쪽에 이렇게 괜히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다. 이미 썼으니까 그거 진짜 맞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머리를 좀 회전을 시키면서 답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다? 여기만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있는 여기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지역이라 우리가 소경이란 이름을 가지고 중요한 지역에 5개의 소경을 설치했어. 그러니까 니들이 사는 곳도 되게 중요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니들 절대 왕따시키지 않아 하면서 그 지역의 세력들을 회유하고 또 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 5소경을 설치해서 그 지역의 세력들을 통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사는 지역도 되게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해 줬으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다 중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지방 세력을 회유하고 어떤 통제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자, 이제 마지막 군사조직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통일신라의 군사조직은 중앙군 부서당과 지방군 10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서당도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것도 서술형 가능합니다. 왜? 구서당은 중앙군이에요. 중앙군이라고 하면은 왕궁을 호위하고 또 수도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정말 믿을 만한 놈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중앙군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중앙군인 구서당이 당연히 신라인으로만 구성되었을 줄 알았는데 망한 고구려인, 백제인, 심지어는 저 위 북방에 말갈족까지, 북방민족인 말갈족까지 포함해서. 왜? 우리는 한민족이야. 우리 너희들 다 믿어. 너희들이 비록 과거에 멸망을 당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신라가 통일을 했지만 우리는 어차피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야. 우리 너희들 왕따시키지 않아. 바로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 융합을 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잘. 나 너희들 왕따시켜. 니들 옛날에 피지배 민족들이 해가면서 하면은 그게 통치에 잘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야. 바로 민족 융합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게 정확한 답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지방군은 10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웃긴 게 뭐냐면 각 주에 일정씩을 배치를 했답니다. 각 주에 일정씩. 근데 각 주가 뭐냐? 구주거든요. 구주. 그럼 구주인데 각 주에 일정씩이면 10정이 아니라 9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주 중에서 한 주에는 2정을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 이정을 설치한 한 주가 어딜까요? 바로 한 주입니다. 지금 뭐 거저먹죠? 가만있어 봐. 구주 중에 한 주에는 이정을 설치했겠네? 예, 그 한 주가 한 주입니다. 그 지명이 한 주예요. 후대 우리 조상, 후대 우리 자손들에게 한국사 공부 쉽게 하라고 아예 지역 이름을 이렇게 정했나 봅니다. 그 한 주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데는 다 일정씩만 설치했는데 왜 이 한 주에만 이정을 설치했느냐? 딱 보다시피 국경지역이죠. 국경지역. 적이 쳐들어오면 일리 쳐들어오니까. 즉 국경지역의 중요성. 이곳에는 바로 이정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의 통치체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원격 수업, 동영상 수업 3시간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이 교실에서 반갑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직 처음 선생님 시작했던 그 삼국시대 이전에 아직 수업이 안 된 반은요. 다음 주에 각 교실 들어가는 선생님들께서 다 복습을 시켜줄 거니까 다시 가르쳐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동영상 원격 수업은 오늘 혹시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들었으면 적어도 3일 이내에 그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수업에 참여한 걸로 됩니다. 안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결과 처리가 될 수 있음을 꼭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생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